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4월 5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을 위한 선거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당내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공천권 사실상 다 지었습니다. 큰 그림은 한동훈 위원장이 다 그렸죠. 공관위원회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 미래도 사실상 그 공천 큰 줄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자, 공천 가장 중요한 그 기초 작업인 공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선거 전략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다 짰습니다. 선거 구도를 정권 심판론에서 야당 심판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재명 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계속 갖고 그 초반에는 지금 성공을 했었죠. 2월 달에. 그리고 지금은 조국 신당이 나타난 이후에는 2조 심판론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의 연장선상이죠. 이재명에 이어서 조국이 또 들어가서 그 선거를 치르고 있고 2조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이런 구도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유세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죠.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혼자서는 너무 힘이 딸리는 것 아닌가. 1월, 2월에 기세를 바짝 올렸는데 그 3월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좀 맥이 풀리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뒷심이 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4사람을 두고 한동훈 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했죠.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다 지역구에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해 있는 사람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그리고 대구의 윤재옥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원 유세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본인의 지역구가 상당히 어렵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다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선거 유세도 원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투톱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동훈의 그늘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한동훈에게 완전 가려지는 자 그래서 인요한이 투입됐어도 여전히 한동훈 원톱으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호화군단으로 선거 유세팀을 꾸린다. 연예인을 비롯해서 퇴역한 전직 정치 거물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이 역시도 유야무야 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한동훈이 책임지고 이 선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도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따게 되면은 한동훈의 차지가 되죠. 그리고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한동훈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총선 이후에 전국 이제 선거 5일 남았으니까는 이후 전국도 좀 가름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큰 줄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1당이 되지 못하면은 식물정부가 된다. 심지어 조국 같은 사람은 이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아예 죽은 정권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자기 위협을 하고 있죠. 본인의 복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데드덕을 만들겠다. 그리고 끌어내리겠다. 탄핵 이야기도 하고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도 총선에 완전히 걸린 상황이지만 한동훈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안은 이 한동훈의 운명도 여기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의 운명을 한번 보면은 일단 본인은 총선 기간 중에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몇 차례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유세할 때
내가 정치를 계속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부산 후보들을 찍어다오. 그러면은 나와 같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유학 그 썰이 있는데 안 간다. 나는 지금 더 뭘 새로 배우고 할 게 아니고 공동의 가치, 공동선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할 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당권 도전을 시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은 전당대회를 열어야죠. 그래서 정식 당대표, 2년짜리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150석 과반, 150석 과반을 넘어서는 득표를 국민의힘이 한다면은 그때는 한동훈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이죠. 뭐 그것은 어렵지 않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시대가 열리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떤 존재감 이런 것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원톱으로, 대통령도 제축을 거의 원톱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150석 이상으로, 가발 이상으로 이긴다면은 한동훈은 당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되고, 미래의 권력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같이 한쪽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장차관들이나 아니면 용산 참모 출신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그 쓴맛을 봤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내의 그 친윤이 새로 진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참모 출신들 친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존의 국회 당 안에 있던 친윤 세력도 이미 이 공천을 하고 또 비대위를 꾸리고 하는 과정에서 친한동훈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새로 공천을 이번에 받아서 정치권에 진입할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몽땅 친한이죠, 친한.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굳건한 위치를 한동훈은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직은 갖지 않지만은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임기가 2년이죠. 임기 2년이면은 총선 끝나고 한 여름쯤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2026년 여름까지 임기가 됩니다. 당대표로서. 그런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바로 그 다음 해 2027년 3월이죠. 그러니까는 당대표 끝나고 대선을 준비하는 그 시기도 딱딱 지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수당이 되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또 견제도 하고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몸집을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특히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과반 이상을 얻게 되면은 민주당은 거의 폭망 상태가 됩니다. 민주당이 자기 대권 후보가 고갈되다시피 하죠. 조국은 구속될 거고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대선에 출마 못하고, 이재명도 이번에 대선에서 이재명이 압승을 거두면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대법원 판결을 다 미뤄서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이하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반을 정도로 가져가면은 그런 정치적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재명도 구속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없어지고, 그 경우에 민주당의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또 여권에 마땅한 경쟁자도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유력한 자기 대권 주자로 그 자리매김하면서 바로 자기 대권에 올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150석 이상을 받으면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50석까지는 안 돼도 한 1당은 노출에 좀 비슷비슷한 그 의석을 가져간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30석.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130석 정도. 그러면 130석은 어떤 의미가 생기냐 하면은, 일단 100석 이상이면은, 개헌을 저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한 것을 재의결할 때, 그때 3분의 2가 필요하니까는, 180석이 필요한데, 한동훈이 130석을 가져가면은, 민주당이 그걸 못하죠. 재의결할 때도,
3분의 2가 안 되고 180이 필요하기 때문에 130이면은 한열석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도 5번에서 한 180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또 특히 2020년 4년 전에 비해서 4년 전에 103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한 30석 정도가 더 많다. 이러면은 한동훈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단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한번 약간 쉴 수도 있습니다.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각에 들어가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대위 끝나면은 내각에 들어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관계가 거절만은 못해졌기 때문에 다시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한 130석 정도라도.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죠. 만약에 과반 150 이상을 획득을 하면은 대세론이 돼서 다른 누구도 도전을 하지 못할 텐데 130석 정도 승리를 해서 들어가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내부에서 나오겠죠. 뭐 선거에 다 이긴다는 전제하에 나경원이나 원희룡,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또 경쟁을 펼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승승장구하기보다는 한동훈도 여권 안에서 여당 안에서 이 경쟁을 펼쳐서 자기 대권을 자기 대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한 100석 언저리 그 정도 되면은 한동훈 책임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천 선거 전략 비례대표 공천까지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공천 파동을 하면서 장해찬 도태우 특히 장해찬이 지금 부산 수영에서 그대로 3자 대결을 벌이면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부산 수영에서 그 텃밭에서. 그러면은 장해찬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지만은 그 단일화를 하지 않은 장해찬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지만은 장해찬을 공천 취소한 이 한동훈 책임론도 같이 불거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100석 언저리로 되는 것은 이 윤석열, 한동훈 동시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 탄핵 정국이 바로 조성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식물 정부가 되면서 정말 조국이 이야기한 대로 데드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지금 핵심 변수들 하나는 투표율, 이 보수 우파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그리고 의료 대란 이게 총선 전에 깔끔하게 매듭이 되느냐,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인 양문석 그리고 이 설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교수 문제 그 후보 문제가 좀 쟁점으로 계속 부상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어렵다고 해도 역전을 발판을 만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일을 하고 또 한동훈 앞날에도 서강이 비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에는 그 5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대 스캔들이 되고 있는 김준혁,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준혁 후보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이 여러 가지 일탈 행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이 막판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